그 뒤로 생업은 어떻게 이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그 해직에 이제 과 관련해서 이제 그 보안사가 작성한 서류를 보니까 약간 국시부정으로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예. 혐의가. 그래가지고 근데 국시부정은 영구 취업 금지를 애들이 써놔가지고 이제 해직돼가지고 뭐 취업을 한 2, 3년간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총각했는데 결혼하기 큰 참 다행인 것이 가정에 뭐를 꾸려나가야 될 가장인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별거 다 했어요. 뭐 미장원도 하고 무슨 분식집도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별거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힘들긴 하지만은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거는 포기해서 안 될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순수하게 공권력에 의해서 해직되어 있는데도 예. 일반 사회에는 이웃이라든가 가족들은 그걸 모르고 엄청나게 회사에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예.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이웃을 만난다든가 사람을 만난다는 게 들어왔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 예. 딸아이가 4학년. 그리고 집사람부터 그냥 쌀이 떨어져 버리고 전셋집이 전부 전기부터 모든 게 요금을 못 내니까 예. 차단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쌀가마니 들고 동기생 노영일이 같은 친구를 비롯해서 몇 달은 그렇게 예. 지냈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생활을 했죠. 너 이렇게 된다. 그걸 알고도 내가 다시 그런 일이 오면은 그 발언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고생해야 된다. 언론인은 뭐 큰 소리를 빵빵 이제 칠 수 없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당당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도 그걸 내가 남한테 강요할 수 있나.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죠. 예. 그걸 자신있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하고 빌빌거리고 좀 추하게 보여놔서 후배들한테 너무 그냥 궁색하게 선배가 좀 저런 생활을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취업을 못하게 이제 제동을 거는 바람에 예. 나는 중앙일 보니까 삼성에 갈 수도 있었는데 예. 삼성에 못 가. 취업 제한하니까. 삼성이 받아준 해직 기자도 있고 그럼. 선배님처럼 국시부정이나 뭐 반체제 인사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럼. 삼성도 아예 안 받았군요. 그럼. 예. 그래서 내 경우는 우리 지금 중앙매스컴 해직자 중에서도 꽤 상당수 나중에 삼성에 가서 복무한 사람이 예. 있어. 예. 근데 나는 못 갔다고. 네. 이제 81년 저는 81년 2월 달에 제가 풀려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현실적인 제약이. 취업을 뭐 1년씩 또는 뭐 6개월씩 뭐 이렇게 취업을 제한한다거나 또 뭐 이런저런 이 활동을 이렇게 억제시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어떤 압력들이 참 많았어요. 제 같은 경우는 뭐 취업 제한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별로 재주도 없고 해서 집에서 번역을 주로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집에 그야말로 쪽을 치고 앉아서 번역만 하다가 선배님이 8월에 해직 당하시고 전남매일도 강제 통폐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후죠. 그게 12월. 예. 근데 하여튼 5.18이 있고 나서 이제
하여튼 그 이제 도청이 진압되고 난 뒤에 계속 그때부터 응하면 그 통폐합 얘기가 응하면 수상설레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자들은 응하면 불안한 거죠. 응하면 모든 정부의 모든 이제 뭐 통폐합 뭐 폐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으니까요. 현남 일보가 현남 메일을 뭐 흡수한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흡수통합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보안사 대령이 일방적으로 그쪽 편을 들어서 이렇게 현남 일보가 현남 메일을 흡수 합병하게 됐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70년대 지금은 삼성 계열사 중에 삼성전자가 뭐 누가 뭐랬지 큽니다만 그 당시 매출 규모, 순이익 규모에서 TBC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돼 나간 게 삼성전자, 에버랜드 뭐 그랬죠. 통폐합은 동양방송이라고 제가 태어난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그걸 마지막 잔당 소탕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30몇 명 해직시킬 때 못 보냈던 사람들을 그때 기회로 일부는 KBS로 일부는 삼성으로 보냈던 거예요. 11월 말일부로 예. 11월 말일부로 그냥 종방을 했어. 예. TBC의 이름으로 마지막 드리는 그랜드 피날레 TBC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가 방송됩니다. TBC 가족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도와주신 광고주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는 11월 30일 특집 프로그램 대행진으로 감사한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TBC는 오늘로서 방송을 마칩니다. 예. 그렇게 황인용 아나운서가 심야 방송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맞습니다. 그거 했어.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깃발을 내리고 음. 그 막 눈물바다가 되고 그랬어. 그래서 그 무렵에 이은하 가수가 예. 눈물바람 흘리고 노래 부르었다고 그래가지고 걔 또 출연 정지를 시키고 난리가 이제 예. 코미디지. 그래서 이제 4년이 됐고 84년 되면은 그때 조금 이제 뭐 분위기가 뭐 화해 분위기라고 그러나요? KBS에서도 몇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그래 다시 복직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TBC 출신도 복직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있었던 동료도 정우 씨라는 분도 같이 KBS 와라. 그때 그 KBS로 가면서 조건이 소위 요새로 말하면 비정규직이었어요. 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심이 많이 가야 되느냐. 방송을 다시 하는 것이 곧 우리는 명예회복이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방송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84년 10월쯤에 이제 KBS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KBS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산가족이 성공한 거예요. 83년도에. 그 누구 어디요? 사람들 밖에 없느냐 이랬어요. 그 뭐 정훈이하고 남성호가 있다. 그 윤익규 사장이 불렀어요. 빨리 데려와라. 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한 달 있다가 딱 받아보니까 월급 명세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안 써있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50만 원 딱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월급이 어떠니? 참 알고 보니까 계약직이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정규직 계약직 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자유언론, 민주언론, 민주화 이 부분에 고민했던 부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활이 비록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민주언론을 쟁취해서 이 나라의 민주화 앞당기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그 마음 한 번 더 마음을 추스리기로 했죠. 그래서 84년 3월에 우선 우리 해직자들을 모으는 단체를 이제 만들자 해서 당시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라는 단체를 만들고 초대 회장을 최일남 선생을 모셔서 이제 80년 해직 언론예배가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래도 이 같이 고생을 한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고민, 서로 어려움을 이제 나누기도 하고 앞으로 이 언론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그해 말에 84년 말이죠. 그때 이제 조선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 하고 동아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가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그걸 결성을 했죠. 그 85년 6월 달에 이제 말지 창간을 해가지고 제도 언론을 비판하는 본격적인 그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이걸 이제 한국일보의 김주원 기자가 그 편집국 안에 처리되어 있는 그 보도 지침을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공을 해서 박우정 씨는 말지 편집을 그대로 좀 맡고 저희가 이 보도 지침을 좀 정리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여러 신문들을 갖다 놓고 실제로 이 보도 지침이 지면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를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그게 해설 같은 것도 688건입니다. 그 보도 지침 그 김주원이가 가져온 게 그게 85년 10월부터 86년 8월까지 10개월치였어요. 예, 그래서 그 홍영하고 이제 박우정 씨가 그걸 항목별로 이제 분류를 하고 또 거기다가 또 해설을 붙이고 이 보도 지침 뜻이 뭐냐는 해설까지 붙이고 그래서 그걸 말지로 폭로한 거죠. 그거 가지고 86년 6월, 9월 달에 그걸 내놓으니까 그 내놓기 전에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그 뭐라고 그럴까 조심스러운 그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거 한 방, 이거 대단히 크긴 큰데 이거 한 방으로 언협이 깨지거나 그럴 충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그 점을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다루자. 그리고 우리는 뭐 딱 보자마자 야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한 방 치고 나가야 된다 해서 그 말지 그 비밀 편집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빨리 이걸 좀 터뜨리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어가지고 서둘러서 제작을 했죠. 을지로에서 이것을 사식으로 쳐가지고 제작을 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경찰에 압수를 당하거나 또는 뭔가 좀 급습을 당할 수도 있다 해서 한 10여 명이 요소요소에 이렇게 골목마다 배치가 돼가지고 아주 힘겹게 제작을 했어요. 열심히 주변을 살피고 여차하면 어떻게 튈 것인가, 어떻게 물건을 가지고 빼낼 것인가 하는 그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보도 지침을 분석해서 공개한 게 파장이 엄청났죠? 예, 권력 쪽에서는 아마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마 전두환 정권이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에요. 예. 그게 더구나 그 시기적으로 이제 60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항쟁을 촉진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고 그 당시 이 제작 편집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신바람이 났어요. 이거 한 방 잘 터뜨려서 이거로나마 이 언협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또 이 보도지침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좀 힘겹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어떤 보람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대단히 우리로서는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거기서도 특히 보도지침 중에서 제가 참 좀 참혹하다고 느낀 항목이 3개가 있는데 누구나 예상하듯이 김근태 씨 그 고문하고 권인숙 씨 성고문
그 다음에 참 우스꽝스럽지만 필리핀의 그 소위 민중혁명이라는 것, 그런 것까지 이 사람들은 신경이 쓰여가지고 한 달 가까이 계속 보도지침을 내립니다. 그러고 저는 이 보도지침 때문에 7개월 동안 수배 상태였어요. 87년 항쟁 때, 6월 항쟁까지. 저는 그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수배가 되어 있었는데 6.29 선언이 나온 것을 보고 그 다음날 그냥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잡아가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 이후에 한 3개월 뒤에 안국동에 한겨레신문 창간 사무국 그 사무실이 이제 그 안국동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전 거기에 또 다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창간 사무국에 정태희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맡아가지고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림 분열론 해갖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호탈감에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신문 광고를 냈는데 아주 카피가 참 멋있어요.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예. 한겨레 신문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예. 뭐 이런 예. 광고 카피로 해갖고 이게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절망적인 사람들한테 그게 아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게 그 감동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서부터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어느 좀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그 예.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50억을 다 채웠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창간이 된 거죠. 예. 기자협회는 있었지만 PD협회는 없다가 두 번 1980년 5월 달에 수송동에서 PD협회 만들려다가 야단 많이 받고 실패했고 85년 6월 달에 공군회관에서 만들려다가 실패했고 이따가 제가 이제 PD협회 만들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6.29 선언이 87년도에 후배들이 그렇게 죽고 그때서 되니까 87년 말에 PD협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PD연합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기자협회가 쭉 언론, 공정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애써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협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그때는 제가 이제 눈치를 채고 합법단체를,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 단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협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번 했다가 이제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위에 국장 이사들로부터. 그래서 안 됐다가 87년도에 그래서 만들면서 기자협회성 공정언론도 있지만 절반 그거지만 절반은 서로 다른 회사의 PD들끼리 프로그램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D협회 만들어서 그 협회지에 이제 주간 노릇을 할 때 동종 프로그램 PD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뉴스 프로그램 아니면 가로수를 누비며 가령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오락 프로그램끼리 만나서 서로 대화를 기자들은 출입처가 있으니까 만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대출연자, 대코미디언에 대한 조절도 있어야 돼요. 그때 배산용 씨 하나 잡으려면은 날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타디 그리고 방송에 대한 뉴미디어에 대한 스타디 그런 물론 기자협회도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가 기자협회의 공정언론 운동과 플러스 그런 공부 혹은 서로 도움, 공조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네. 88년 3월에 복직이 돼요. 경향신문사로 네. 복직이. 88년 3월에 예. 그때 그 이제 노태우 시절에 그 말하자면 해직자들을 이제 다시 원상 회복하는 이제 조치가 이제 진행이 돼요. 예. 한겨레
창간 작업이 한창 진행 중된 시점이에요. 우리 그 경향신문 해직자들도 이제 일단 모여서 3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한겨레의 창간에 동참할 것이냐, 경향신문으로 복직을 할 것이냐, 구수회의 끝에 한 절반 정도, 이제 절반으로 나뉩니다. 예. 경향신문 복귀파와 한겨레 창간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경향신문. 사실은 이 오용신문, 문제가 많은 언론이지만 그래도 내가 시작한 이제 언론사니까 경향으로 가자 해서 나하고 표완수 뭐 등등해서 조상기 등등해서 절반은 이제 경향신문으로, 그다음에 이쪽 한겨레 창간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제 박우정, 박성득, 뭐 이경일 등등 이제 절반이 한겨레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88년도에 연합통신에서, 그때 연합통신에서 말하자면 다시 재취업해라 하는 그런 연락이 와서 복직이 아니고, 물론 합동통신도 동양통신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복직을 요구하기는 좀 법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동양이나 합동을 승계한 것이 연합통신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자기들은 뭐 동양 합동하고는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신규 채용 형식으로 채용하겠다. 그래서 저는 39살에 해직당해가지고 8년 만에 제가 편기자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연합통신에. 그러다가 한겨레 신문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창간 준비 모임에 이제 합류해갖고 있다가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이 이제 그러면서 정식 한겨레 출범 5월달에 출범하면서 이제 기자 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 연합뉴스에서 선별 재취업 형식으로 그런 제안을 이제 사람들이 했는데, 저는 이제 원상회복이다. 원상회복을 해야만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 명호 사과하고 원상회복 시켜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럼 만약에 만약에 되면 저는 한겨레 신문한테 얘기해서 몇 달 저가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한겨레 신문 다시 복귀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냥 이제 재입사를 네가 받아들이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라. 그래서 이제 고승우 기자하고 저하고는 또 이제 법적인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해직 무효 명예훼손 관련 그 소송을 냈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우리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됐다. 네가 억울한 건 당신이 억울하고 피해 있는 건 구제되고 그래야 마땅한데, 이게 이제 시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오래됐다. 우리 피해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이게 사법부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혼란스러운 거죠. 자기들 그래서 명예롭게 복직할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88년에 복직한 것이 언론사가 그 당시 해직 기자들에게 미안하고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복직을 위한 복직이 아니에요. 당시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해서 국회가 열리고 국회에서 언론사 해직 기자 문제가 터져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무마하려고 궁색하잖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해직 기자들 일부 KBS MC 할 거 말할 거 없이 다 부랴부랴 복직을 시킨 거예요. 마지못해서 시킨 거예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언론사에 남아있던 80년에 해직 안 당하고 남아있던 기존의 멤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몹시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왜? 이거 나가서 4, 5년, 6, 7년, 7년도 넘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 더군다나, 또 자기 선배로 들어오네? 또, 입사 동기뻘쯤 되는 애들은 경쟁자가 또 하나 늘어나네? 또, 해직됐다 들어오는 친구들이 대단한 무슨 명분을 가지고
뭐 이럴 때 자기들이 어떤 뭔가 좀 예. 컴플렉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 친구들도 많이 반대를 했어요. 예.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어서 와. 그게 아니에요. 예. 88년 복직 이후에는 그 저희들은 이제 그 문화방송은 당연히 이제 그 노조 설립 이전에 그 방송민주화 추진 방민추라고 하는 예. 그 이제 노조 전 단계 그 후배들이 그걸 결성이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냥 거기서 주소를 해줬고 아, 그랬군요. 복직에 관한 예. 것도 하고 이제 그 점이 되니까 그 이제 회합도 찾아졌고 좀 예. 보자고 어떤 그 현안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추진을 하는데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예. 그게 하여튼 그 복직 국면에서는 제일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예. 노조 노동조합 그 후배들이 그 공로가 크죠 저희들. 예. 예. 나는 월간 중앙으로 예. 이제 발령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월간 중앙에 가서 한 1년 반, 거의 한 2년 예. 그거 하다가 이제 본지로 넘어가서 이제 사회부, 정치부 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갔지. 복직을 하신 뒤에 1980년 해직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네. 급여라든가 무슨 다른 여타의 어떤 복지 면에서 차별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다음에 88년 되니까 MBC도 그렇고 KBS에도 해직자들을 이제 임용하는 특별 규정이 마련돼 가지고 예. 안전히 소위 말해서 정규직을 시켜주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89년 1월 1일자로 예. 정식으로 그동안에 뭐를 다 인정해주고 호봉도 다 인정해주는 그런 걸로 이제 복직이 됩니다. 88년에 KBS에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먼저 내걸었던 게 방송민주화죠. 그런 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구현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예. 그거를 회계 요구하면서 회사에다 광주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아. 그러고 후배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남선배가 만들어야지. 예. 그리고 저 선배들도 그래 네가 만들면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하나 1월 1일부터 이제 일반직 되는데 잘못하면 또 얘 또 어떤 다른 주목 대상이 돼가지고 아 참 그 참 좀 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기든지 예. 그래도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명색이 그래도 그런 걸 위해서 뭐 하다가 해직돼서 고생하고 왔는데 그런 기회 오니까 조금 그거에 의해서 그걸 피해간단 말이야.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프로그램은 이제 KBS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만드는 거니까 물론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내 자존심도 걸려 있고 아 저런 친구여서 해직을 당했구나. 해직당한 사람은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나들 그런 게 좀 이렇게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내 이제 저를 이제 감싸고 있었던.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숨죽인 속삭임으로만 전해져 왔다. 그해 그날 광주에서는 정녕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한 시대의 문턱에서 광주의 이름은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해져야 할 무엇으로 떠올랐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광주의 진실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 들어달라고 믿어달라고 절규하는 수많은 목소리들 앞에 얼마나 참되게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역사를 짐진 우리 모두에게 광주는 무엇인가?
원래 프로그램은 만들면은 우리 데스크, 우리 국장이 이제 보고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보고 이제 판단하고 야 이거 좀 빼라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게 안 되니까 공방에서 회사 대표 5명, 노조 대표 5명이 모인 자리에서 시사회를 합니다. 이제 시사회를 쭉 하는데 그때 이제 보도본부장인 박성범 보도본부장, 우리 장한성 저 편성본부장이야 제작본부장 이런 분들이 앉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딱 걸고 나오대 2장면만 뺐으면 좋겠다. 이제 초반부에는 대검을 계엄군이 사용을 해 신의 진압에 대검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거를 그 하나 넣었는데 그 전에 강주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한결같이 대검 절대 쓴 적이 없다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군인 청문회에서 대답. 그 다음에 대검 들고 가는 사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광주 사태 전 기간 중에 대검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대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대검을 총에 꽂은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깨를 휙 잡아 어깨를 이러고 휙 잡아 당기더만은 내 양쪽 어깨를 이제 찔렸나 봐요. 한쪽에는 7방, 8방 꼬미고 한쪽에는 10방인가 꼬미고. 다리를 그때 당시 어디를 찔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찔리고 이 옆에를 여기를 그냥 대검으로 찔러버리더라고요. 여기를 머리를 지리지 꺾고 앉아. 여기는 그 대검으로 여기는 확실해요. 찔러버렸거든요. 여기는 뒤통수로. 시위 진압에 대검이 사용될 수 있는가? 명령 없이 대검 사용이 가능한가? 이 한 장의 현장 사진은 그 모든 질문을 담고 있다. 대검이 사용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광주시내 각 병원에 보존돼 있는 당시의 수많은 진료 카드를 통해서도 그 사실은 입증된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그거를 확실히 얘기해 주려면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 장면 하나.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는 27일 날 도청을 전부 진압하고 나서 그 앞에서 공수부들이 기념사진. 아니 그 군가를 부릅니다. 꼭 열흘간이었다. 무수한 죽음을 뒤에 남기고 무수한 원과 한을 뒤에 남기고 깊은 침묵을 뒤에 남기고 저 그 자료 보면서 하면서 붙였는데 그걸 빼라고 그 2개를 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공방이 벌어지는데 그 노사 간에 당연히 또 노조측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제작자 의견에 따르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참 제작자 얘기하라. 그러니까 직접 만든 선배님 의견대로 하겠다. 그래서 제작자는 어떤 것 하나 다 아깝다. 어느 것 하나 빼고 싶은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얘기한 거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는 그때 박성분 본부장이 뭐 우리는 이걸 못 막아서 사임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 그래야 그래서 자기 직을 걸고. 그래서 노조가 사임을 존중하자 또 그래서 제자보가 붙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이 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갔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좀 힘들었던 거는 그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왜 그거를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근데 당할 때는 안 그래요. 어떤 식의 협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처음에 딱 온 전화는 목소리 딱 깔고 너 빨갱이지. 근데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놈은 막 또 그냥 칼칼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자기 공수부대 출신인데 뭐 어쩌고 그걸 또 목소리 쫙 깔고
그러고 제일 고약했던 게 아파트, 그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문에다가 뭘 한 장 붙이고 갑니다. 너희 가족의 아내도 책임이야.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안 그러다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집사람이 그러기도 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정말 위해를 가했을까 아니면 그냥 협박. 근데 그 협박의 효과는 커요. 이후에 위축이 예, 사람을 정말 위축시키는. 그게 참 그런 것들이 뭘 당해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생각하면은 참 의연하게 대처를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이 오히려 또 큰 업적으로 되더라고요. PD였는데 뭔 프로그램 했냐고 그러면은 내가 PD로 직접 만든 광주는 말한다. 책임 프로듀서 역사 스페셜이 내 대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근데 이제 80년 해직자 협의회 대표를 맡으셔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80년 해직 언론인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명예를 회복하고 이런 활동에도 주력하지 않으십니까? 97년, 6년에 이제 광주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 특별법 대상에 해직이 제외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해직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걸 강력히 국교총이 주장했었는데 그게 좌절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두환이 광주를 지역화, 국수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너무 정치 공작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 그 대중매체들이 그 사주들이 다 그 부분에 해직을 빼는 것에 이제 동조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80년 그 부분 자기들이 이제 신군부에 이제 동조해서 해직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막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뜻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로운 투쟁이 시작되는데 광주 특별법이 만들어진 당시부터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전까지는 우리 이제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광주 항쟁 때 투쟁했지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규정이 되진 않았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광주 항쟁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규정이 된 거예요. 광주 항쟁은 광주 현지에서 벌어진 투쟁으로 그 대상자는 현지에서 사망한 사람, 부상당한 사람, 행불자, 구금자, 해직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논리상 80년 광주 항쟁은 전국 투쟁이었다. 그것이 이제 광주 현지에서 총을 들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언론사에서 이제 펜을 놓고, 그 신군부의 엄청난 그 협박 공갈 속에서 검열 제작 거부를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그 총칼을 안 들었다선 치더라도 일단 광주 항쟁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논리상 맞다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거의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국회에서도 이제 역시 그렇게 타협이 돼서 해직을 이제 제한 걸로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우선 이제 그 광주 현지를 내려가서 같이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광주 그 항쟁 기간 동안에 매년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뭐 광주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싸늘한 분위기가 수년간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광주 항쟁 기간 동안 K 공작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해서 그 언론이 그 이른바 대외적으로는 신군부의 나팔수로 전락해서 그 이른바 범죄를 저지른 걸로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이렇게 한 거에서 또 그 좀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나름대로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또 다른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점점점 광주 현지에서도 이제 그걸 이해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5.18 재단에서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 이제 사업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행사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5.18 특별법에
해직을 포함시키자라는 부분에 이제 그 광주 쪽에 협조를 당부를 했죠. 글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아서 내가 스스로 뭐 나 유공자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80년 언론 투쟁이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예. 아까 일부 뭐 유신 이후에 자체 반성이라든가 자정운동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기자들 사이에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제작거부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저항하는 운동으로 승화랄까 폭발할 때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또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를 지방화했잖아요. 광주만의 문제로 따로 예. 떼어서 격리시켰잖아요. 분리시켰잖아요.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그래도 그 당시에 언론이, 기자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기자들이 광주의 고통, 광주의 비극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해직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한 거 아니에요. 그 투쟁이 뭐 어마어마하게 해서 꼭 감옥 가야만 투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는 관계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도 광주 민주화 운동과 80년 해직 운동, 해직 기자의 언론 자유 운동은 한 몸이다. 일환이다.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네. 유공자니 뭐 보상이니 이것 떠나서 일단 광주 민주화 운동과 80년 해직 기자 운동은 한 몸이고 같은 정신이 있고 같은 역사에 그렇게 기록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 광주에서는 늘 5.18 광주민주항쟁을 얘기할 때는 전국화, 세계화 이런 말을 해왔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80년 5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라고 하는 지역적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항쟁이죠. 언론도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동이 돼서 제작 거부를 하고 언론 진실을 알리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하고 뭐 광주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광주라고 하는 특정 공간에 가두어둘 성질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국방부 과거사죠. 예.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질 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 등등.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큰 힘이 됐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면 정부 기관에서 80년 언론 투쟁은 이러이러한 의미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제 공표를 한 것이 이제 그 부분 두 개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군 과거사위원회하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하고 그 80년에 이제 그 언론에 대한 그 신군부의 대처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즉 12.12, 5.18 군 반란 사건의 내란의 한 범죄 행위로 규정이 됐어요. 80년의 언론 투쟁과 언론의 어떤 그 탄압. 우선 80년 5월 달쯤 해가지고는 정기 간행물, 월간지라든지 주간지, 그것부터 폐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 이제 검열 제작 거부, 이제 부당 해직. 이제 그 다음에 언론사 통폐합.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기본법. 뭐 언론 보도 자체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전체 부분이 사실은 전두환 그 신군부의 언론 관련 범죄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정권 찬탈 계획의 일환으로 그렇죠. 언론부터 장악을 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란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도 이 부분이 이제 그 적시가 돼 있죠. 지난 5월 달에 이제
겨우 그 부분이 통과됐는데 사실은 통과되기 전에 광주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들이 그 광주 항쟁 그 관련 단체들의 동의를 전부 사전에 받았어요. 예. 언론 투쟁도 광주의 투쟁 일부를 이제 그분도 이제 양해를 하셔가지고 지난 5월달에 이제 광주 항쟁이 드디어 이제 특별법이 해지 포함돼가지고 전국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뭐 그 굉장히 의미 깊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역사 바로 잡은 것이고 그 부분에 우선 의미는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이라는 것이 당시 광주에서 일어났던 여러 영역의 다양한 항쟁의 내용이 있는데 언론인들의 투쟁도 중요한 항쟁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불행하게도 지난 한 40년 동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었죠. 이를테면 13대 때 그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이 야 3당이 1980년 해직 언론인의 보상 및 복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걸 법안을 냈는데 이게 15대, 18대, 19대, 20대에 이르기까지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제정이 안 됐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5.18 보상법에다가 언론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까지 빠져있던 부분들을 이제 포함시킴으로써 비로소 5.18 민중항쟁의 주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 당사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는데 그동안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오는 과정에서 내부에서도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합의가 되고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왜 언론인들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법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느냐, 포함시키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관련됐다 그래가지고 그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정치권에서는 같이 됐어요. 5.18 관련자와 함께. 그런데 이제 언론인들도 피해는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유공자 지정을 받은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이 어떤 힘이 더 세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제 언론인들도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전두환이가 집권하자마자 모든 언론사들 다 신문사도 다 폐간시켜버리고 지역이 뭐 한두 개씩 놔두고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언론 탄압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꿋꿋하게 그 이후로 우리 민족들이 국민들이 민주화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되면서 언론이 그동안에 못했던 또 80년 당시 5.18 당시에 다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음감도 있고 그래서 그거로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5.18과 관련해서도 싸움을 했기 때문에 5.18 관련자로 처우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언론 힘들이 더욱 더 좀 힘있게 전개돼서 이 땅의 그 언론 민주화가 더 많이 신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언론인뿐만 아니고 정말 그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5.18 때 전후한 시기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원이 이렇게 회복이 돼야 5.18에 대해서 정당하게 역사적인 평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어느 뭐 광주 사람들만 피해 입은 당사자들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전 국민적으로 저항들을 사실은 했던 것인데 워낙이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를 해버리니까 다른 지역에서 몰랐던 것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인들이 그 가장 일선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상 회복되는 것 자체가 역사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 많다고 봅니다.
10년 이제 그 검열 제작 거부를 해서 해직된 사람이 1000여 명 돼요. 근데 이 1000여 명들이 엄청 고통을 받았죠. 해직된 뒤에. 트라우마가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5공화국 진행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위축되고, 그리고 막 그 분리에 대한 분노, 그런 슬픔. 그럼 또 이른바 복직이죠. 재취업. 또 나왔을 때 또 거기서 이제 또 한번 또 꺾이는 거예요. 그죠? 그 또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소수자가 된 거예요. 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지금도 심각해요. 내가 하면 될까? 그렇죠? 자신감 없는 거예요. 네. 계속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비협조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우 냉소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당위성은 얘기를 해요. 최소한도로 전두환의 언론 범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완벽하게 좀 더 규명이 돼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쪽 노력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말이죠.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노쇠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70대 중반에 지금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80년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기자협회와 5.18 재단의 공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 정답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됐어요. 기자협회 5.18 재단하고 그 기자협회장과 5.18 재단 이사장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아주 다행스럽고 좀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우리는 당사자들은 노쇠하고 심리적으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다라고는 좀 어려운데, 역시 이제 기자협회 젊은 후배분들한테 그 부분을 좀 떠넘겨. 왜냐하면 80년에 이제 검열 제작 거부가 기자협회가 주도를 했다라는 또 역사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책임감 내지는 기자협회 업적일 수도 있죠. 그죠? 그것을 계속 좀 계승하고 승화시키는 데는 5.18의 전국화를 위해서 기자협회가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해서 50년, 100년 뒤에는 정말 이제 전국 행사로 5.18 행사가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80년 5.18 민중항쟁과 이후 이른바 5.월운동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언론이, 그리고 언론인들이 어떻게 투쟁하고 어떤 성과를 거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 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별도로 좀 구체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이 법은 이제 막 그런 것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저는 그러니까 14대, 13대 때부터 시작했던 이 특별법, 그때 당시에는 명칭을 1980년 해직 언론인의 보상 및 복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해직 언론인의 보상과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언론인들이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받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은 보상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명예회복이나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은 별도로 저는 진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련된 법안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5월 20일 자정을 기해서 검열 거부, 검열을 또 그럼에도 계속하면 그때부터는 제작 거부에 들어가자. 전국적 단위에서 결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언론 현대사에서 전국 단위의 투쟁은 그때가 정말 처음이지 않나 할 정도로 그렇게 가열차게 거부운동을 펼쳐나갔던 것이 아주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후배들이 그 정신을 잘 계승하지는 못하다가 2006년에 당시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께서 5월 20일이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이다 해서 제1회 기자의 날을 제정을 하죠. 그리고
정일용 회장 임기 2년 동안 1회, 2회 행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기자의 날을 잘 잊지를 못하고 중단됐다가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기자의 날 행사를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20일 제15회 기자의 날 행사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주 뜻깊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5.18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가지고 우리 선배님들의 투쟁의 정신이 그 의의와 또 그 당시 어떤 면면한 정신이 녹아드는 그런 어떤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좀 그 마음속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조금이나마 선배님들의 투쟁이 그 가치를 좀 인정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기자의 날 5월 20일을 국가기념일로, 선정되도록, 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온전히, 그 가치와 정신이 좀, 계승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불행하게도 지금 현직 언론인들이, 현직 기자들이 기자의 날이 며칠인지도 잘 모르는 기자들도 많고요. 왜 그날로 제정됐는지 좀 모르는 기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날이 무슨 날인지 우리 후배 기자들도 이제 그 마음에 좀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장 먼저 제가 할 일은 기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거기에 좀 발벗고 나설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 5.18 특별법 개정이 돼서 피해자를 좀 인정은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4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선배님들이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한국기자협회도 후배 기자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실 1980년 5.18은 결코 광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 언론인들이 폭압적인 권력의 총칼 앞에 정말 분연히 떨쳐 일어나가지고 한 거를 했던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광주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선배 언론인들의 정신은 전국적으로 운동을 펼친 것이고 또 이 정신은 정말 세계 만방에 퍼져 나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언론 탄압, 강제 해지, 판매친 40년